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대에듀에서 2차 관세법을 강의하게 된 임창원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2차 관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오리엔테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관세법은 1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들으셨고 시험도 보셨을 텐데요. 중복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수월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환급특례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령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우리 1차 시험에서는 2교시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시험에서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까지 있고 우리 관세법은 어디? 1교시에 가장 첫 과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있어요. 그죠? 관세법 이렇게 80분 보게 되고요. 80분 동안 어떻게 6문제 문제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50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문제 각 10점씩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 중에 한 문제가 이제 환급특례법 여기 보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1차를 공부하실 때는 뭐 관세법 개론에다가 그다음에 뭐 FTA 특례법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문제 보고 답 맞추고 문제 보고 답 맞추고 이러한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2차는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주관식 서술형이다 보니까 서술형이다 보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펜으로 쓰시면서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래도 시험에서 득점을 얻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객관식만 보다가 이제 2차 문제, 2차 시험지를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직까지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사이트에 가셔서 출제되어 있는 이 기출 문제들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다소 좀 예년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 이러한 유형대로 이제 아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문제 1번 현행 관세법령은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가산세 제도, 담보 제공 제도, 그다음에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손으로 작성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가산세 부과 사유 10가지, 가산세율 3가지, 가산세 감면 사유 5가지 쓰시고 뭐 담보 제공 사유와 담보 종류 5가지 쓰시고 뭐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5가지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각 항목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뭐 평도 많이 하시고 그죠? 이 채점평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사실 좀 기존에 2019년까지의 문제 출제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구조이고요. 그렇지만 뭐 무시할 수 없죠. 이렇게 이미 출제된 이상 이게 앞으로의 향후의 방향일지 아니면 계속 갈지 계속 뭐 예년에 했었던 뭐 2019년까지의 문제 출제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솔직히 올해 시험을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 시험과 2019년까지의 시험과 2020년의 시험에서 가장 공통되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중요한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 중요한 내용이고 다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10번 10점짜리 문제들도 보시면은 뭐 관세 환급 특례법상 관세 등의 일괄 납부 기간과 직권정산 4가지 사유를 쓰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쓰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뭐 관세 특례법, 환급 특례법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일괄 납부 기간, 직권정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10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관세법령상 감면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또 이렇게 배점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3가지 써야 3점,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물품 등의 수입물품 관세를 면제하는 3가지 사유 써야 3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면제 신청 방법 써야 4점. 그 다음에 자진 신고의 경우 뭐 2가지 써야 3점. 예, 여러분들 몇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각각의 그 조항에 뭐 한 가지면은 몇 점 이렇게 딱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본 강의 할 때 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중요한 키워드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가를 가늠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과목 자체가 2차 관세법이잖아요. 관세법 그리고 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왜 OT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모든 조문은 다 이 목적에 부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은 관세 부가징수 흔히 우리가 과세라고 하는 거, 과세 파트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 이게 뭐 통관 파트를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 세금을 걷어냄으로써 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뭘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모든 조문은 다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떠한 개념으로 좀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관세법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관세법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총칙 부분들, 총칙이라는 바탕 위에 과세 파트와 그 다음에 통관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그 다음에 벌칙 그리고 보칙 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붕을 세워서 뭐가 된다? 관세법이 된다. 1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이 각각의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답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답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은 2차 관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고 각각의 모든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셔야 아무래도 쓰실 때 서술에 내실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이 프레임을 꼭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세법에서도 관세 환급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공부해 보시면 왜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이제 확연하게 아시겠지만 일단 이런 법에 하나 우리가 추가돼서 2차에 공부를 하게 되고 주로 1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한 번 정도 과거에 한 번 정도 50점과 이렇게 콜라보 돼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법 자체도 조문은 굉장히 작고 뭐 내용으로 봐도 한 관세법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 얘는 다 세금을 납부한 관세를 납부한 외국산 원재료이고요. 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얘가 부담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법령, 관세법, 임시수입 부가세법,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 특례라고 하는 말은 뭐다? 우선해서 적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수출용 원재료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이러한 세금을 부담하고 얘를 제조 가공해서 수출했을 때 그 원재료가 부담한 세액만큼은 어떻게 되돌려 주겠다. 뭐에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우선해서 이 법에 따라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요건, 환급 적용받을 요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관리. 이러한 것들이 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요건, 방법, 절차, 관리. 요건, 방법, 절차, 관리.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세법이든 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흔히 환급특례법 또는 환특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관세법이든 환급특례법이든 둘 다 중요한 건 뭐다? 각 조문들이 하나의 목적, 이 목적,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목적들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각각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지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시험 전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관세법 시험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법 조문 내 키워드를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각 조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 조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가 바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점수와 직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물론 법조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기본서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서에서 공부하실 때 각 문장에서, 각 문단에서 이 조문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핵심이 뭔지를 반드시 캐치하셔야 되고, 이 키워드들만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법 그리고 환특법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법은 항상 그 조문에 원칙이 있고요. 그 조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원칙이 있고 그에 대한 예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법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세법입니다. 관세법은 세법,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쓰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중에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법에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이유와 조건을 정해놓지 않으면 싸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법에 논리적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나중에 서술하실 때도 내가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서술해라 라고 나왔을 때 그 내용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외는 뭐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계속 처음부터 인지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든 10점 문제는 50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10점짜리 5개 묶어놓으면 50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를 우리가 연습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게 50점이랑 어떻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라.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고 좀 쓸 수 있는 분들이 이 세 번째 내용을 염두하시면서 반복 학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10점은 10점, 50점, 50점 그렇지 않습니다. 법 자체는 어떻게 다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네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자. 이건 여러분들 뭐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관계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는 왜 이 문제를 어떻게 써라, 뭘 써야 되는지 지금은 의도도 다 주어지잖아요. 배점을 부여하면서. 그런데 아까 전처럼 2번 문제처럼 한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뭘 써야 점수를 받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역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수준에서 연습하셔야 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숙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형식은 기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요. 이 형식에 어긋나게 서술된다.
사실 저희도 채점을 해보지만, 저희도 뭐 모의고사 같은 것들 이제 채점을 해보지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러한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건 저를 통한 임상실험을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처음부터 갖춰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 가서 바꿔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식을 잘 잡아서 서술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하자.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냥 개별적인 존재들, 개별적인 조문들이 아니라 어떻게 아까 그 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염두하시면서 공부하고 서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꼭 드릴게요. 아무래도 2차 시험은 굉장히 장기 레이스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1차처럼 뭐 한 두어 달 공부하고 말지, 이거는 말지는 아니죠. 두어 달 하고 뭐 좋은 결과를 얻지. 이거는 사실 좀 2차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리고 1년, 뭐 2년, 3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유예생 분들도 그렇고, 뭐 3년차, 4년차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장기 레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쓰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지,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여럿이 이렇게 요즘 전국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뭐 대형 독서실 가서 하는 게 맞는지, 나는 어느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나한테 되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정복해야 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내용에서 보잖아요.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공부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주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도 여러분들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수험 기간에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 이러한 자존감을 스스로 회복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수험생의 자존감을 누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아이템이 저는 스케줄, 공부 계획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는, 내가 오늘 목표한 계획만큼 다 이뤘다라고 하면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틀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 이틀도 할 수 있는 거고, 4일 했으면 그 다음 4일도 할 수 있는 거고, 한 주 했으면은 그 다음 주도 할 수 있고요. 2주 했으면 한 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가시적인 공부 계획이 필요하다. 가시적인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러 하나 사셔가지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책은 옆에 꽂아져 있고, 뭐 이렇게 내가 뭐 공부한, 연습한 그러한 뭐 종이들은 많이 있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거는 내가 지난번에 이만큼 했지,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했지, 다 계획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해 놓고 하나하나 성취했던 내역들을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한 스스로의 자존감을 반드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고 반드시 필요하다. 꼭 자존감을 위해서만은 아니고, 그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긴 수험 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속 쓰러져 가는 거 붙잡아 매고, 그죠? 붙들어 매고, 무너져 가는 거 계속 받쳐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단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희는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지만 이러한 말들도 들리지 않은 시점이
분명히 시험 앞두고 한두 번은 반드시 옵니다. 예, 이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 이거 해보고 아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내가 세운 목표대로 간다면은, 해낼 수 있다면은 나는 반드시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흔적들을 남겨놓으면은 무너져가는 마음들 다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의고사 성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의외로 잘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이 수험 기간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도 실전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결과는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마음을 챙기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도 많을 거고 걱정도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을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이 수험 기간 한번 지내보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